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5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에서는 일 에너지 법칙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예제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예제는 질량이 M인 자동차가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제동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동력이 지면으로부터 이 차가 받는 제동력이 F라는 힘을 이 차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되겠죠. 받으면서 내려가서 그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이 라지 V의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가서 멈추게 된다면은 이때 이 움직인 거리 x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선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에서 어떤 정보들이 주어지고 어떤 정보들이 요구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그 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 거리를 묻는 문제죠. 거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거리가 등장하는 것은 1에너지 법칙이죠. 1에너지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연습 문제를 풀 때 교과서에 등장한 거를 풀 때 그 1에너지 법칙을 배우고 나서 그것에 이어 나오는 연습 문제들을 아무 생각 없이 1에너지 법칙으로 그냥 풀어요. 그리고 그게 내가 익숙해지고 1에너지 법칙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에너지 법칙을 언제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주어질 때는 교과서에서는 1에너지 법칙을 이어서 1에너지 법칙과 관련된 연습 문제가 나오지만 일반적인 그 공학적인 어떤 환경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1에너지 법칙으로 풀어라 하고 문제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임의로 주어지고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내가 1에너지 법칙으로 풀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운동방정식으로 풀어야 될지 또는 1에너지 법칙으로 풀어야 될지 또 앞으로 다음 주차에 우리가 배우게 될 충격량, 운동량 법칙 두 번째 적분 법칙인데요. 그것으로 풀어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때 그 문제에 등장하는 정보가 요구되거나 주어진 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1에너지 법칙은 적용하려면 1을 구해야 되죠. 그럼 1은 그 1을 발생시키는 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 자동차가 1지점에서 2지점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이 자동차가 받게 되는 힘이 어떤 힘들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이 힘들은 이 자동차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 그리고 제동력, 마찰력이죠. 제동력 그리고 중력, 자중이죠. 이렇게 세 가지 힘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늘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배웠던 자유물체도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은 항상 중요합니다. 자유물체도라는 것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그릴 수 있는 그 그려놓은 그림이 자유물체도죠. 그래서 그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지금 여기 와서도 1에너지 법칙도 정확히 적용시킬 수 있다. 거기 작용하는 힘을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1에너지 법칙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자유물체도 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개의 이런 힘들이 작용하는데
이 자동차가 이 알파라는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의 수직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수직 항력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힘은 이 제동력과 중력 두 개의 힘이 일을 합니다. 제동력은 F라는 일정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제동력이 한 일량은 F 곱하기 X, 그리고 움직임 방향이 1에서 2로 움직이는데 제동력은 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 제동력이 한 일량은 마이너스 fx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한 일량은 우리가 1 위치에서의 높이에서 2 위치에서의 높이를 빼준 값이죠. 이 높이의 차이는 x 사인 알파가 되죠. x 사인 알파. 그러니까 중력 mg 곱하기 높이 차이 x 사인 알파만큼의 일을 한다. 이거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움직인 방향이 예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일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량과 제동력이 한 일량을 합친 것이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들이 한 일량이 되는데 그 일량이 운동 에너지 차이로 나타난다 하는 게 1에너지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는 정지하게 되니까 이거는 0이 되겠고요. 1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속력이 V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 중력이 한 일량과 제동력이 한 일량과 같다. 그것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x 값을 갖다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도로를 통해서 줄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B가 밑으로 하단 방향으로 D만큼 움직인 후에 A와 B의 이 두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A와 이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동마찰 계수는 μk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 전체에서 일을 하는 힘은 B의 자중, 일을 하죠.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마찰력,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A를 끌어주는 이 장력, 줄에 의한 장력, 또 A에 대해서 일을 하고요. B를 또 이렇게 위로 끌어주는 장력, 또 B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A를 끌어주는 힘 장력과 B를 끌어주는 힘 장력은 서로 이 A를 끌어주는 장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B를 끌어주는 장력은 위로 작용하는데 B는 밑에 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을, 이 장력은 B를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은 마이너스 1을 하고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은 플러스 1을 합니다. 근데 A와 B가 움직이는 거리는 같죠.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한쪽은 플러스 1을 하고 한쪽은 마이너스 1을 하면서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동안에 작용했기 때문에 두 장력이 한 일량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이를 전체에 대해서는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B에 작용하는 자중만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두 개의 힘에 의한 일의 양이 이 D만큼 움직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 1에너지 법칙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자중이 한 일량은 B의 자중 MPG 곱하기 움직인 거리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은 A가 받는 수직항력이 MH죠. MH. 그것에 μk를 곱한 게 마찰력인데 마찰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mh μk만큼의 그 마찰력이 작용하고 그게 D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MAG 뮤K D만큼의 E를 해주게 됩니다. 마찰력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 A와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1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 D만큼 움직였을 때의 그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하면 A의 속력과 B의 속력은 같죠. 왜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MA V 파이널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P V 파이널의 제곱이 두 개의 힘에 의한 일의 양과 같다 하는 식으로부터 파이널 속력 A와 B의 속력은 같은데 그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이어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또 주어지냐면 그러면 이 문제를 푼 동안에 여기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 문제를 풀 때 이 장력은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장력을 무시하고 전체에 대해서 풀어서 A와 B가 D만큼 움직인 다음에 속력이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구했는데 일단 그것을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B에 대해서 일을 하는 힘은 자중과 장력이 일을 합니다. B에 대해서. 그래서 B에 대해서만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또는 A에 대해서만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여기는 이제 장력이 일을 하니까 각각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B에 대해서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B의 초기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최종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P VF의 제곱. VF는 앞에 문제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B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 자중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량, 장력이 한 일량, 이 두 개를 갖다가 자중이 한 일량은 MPGD고 장력이 한 일량은 마이너스 TD 이렇게 됩니다. 이 힘이 그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VF는 앞에 문제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장력 T를 갖다가 요 식에서 요거가 같다는 식으로부터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전체로부터 먼저 최종 속력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 각자에 적용해서 추가로 필요한 장력과 같은 정보를 이렇게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종종 예제에서 사용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유념해서 봤다가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 배웠던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그 곡선 주로를 따라서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2지점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3지점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지점에서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3지점에서 이게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곡률 반경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문제를 앞에서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 에너지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이것을 다뤄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문제에서도 원래 H1이라는 높이가 있다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H1이라는 높이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고 다시 3지점까지 H2의 높이에 있는 3지점까지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높이의 정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로부터 우리가 이것도 일 에너지 법칙으로 풀기에 적절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과 2 지점에서의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이는 이 움직이는 동안에 마찰력은 없고 이 자중에 의한 힘만 작용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과 2 지점 사이의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하면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K2라고 하면은 그때 속력을 V2라고 하면 2분의 1 MV2 제곱이죠. K1은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0이고요. 그것이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자중이 한 일량은 이 높이 차이 곱하기
자중 mg가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mgh1이 이 값이다. 여기서부터 v2는 루트 2gh1이다 하고 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했던 거는 이 값이 아니고 지상으로부터 받는 힘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선 방향 운동 방정식을 갖다가 그 지상으로 받는 힘은 이 궤적의 수직인 그 힘이죠. 그러니까 일 에너지 법칙에 등장하지 않는 두 번째 운동 방정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지점에서의 요 물체가 받는 힘을 갖다 표시해 보면은 이 지점에서는 수직 항력 n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지점에서 자기 자중 mg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궤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위쪽 방향에 그 곡률 중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위쪽 방향으로가 이 n 해트 방향이 됩니다. 법선 방향 단위 벡터.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이 탄젠셜 방향, 접선 방향 단위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법선 방향 단위 벡터가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운동 방정식에서 n 빼기 mg가 질량 곱하기 이 지점에서의 곡률 방정분의 그 지점에서의 속력의 제곱이다. 이게 법선 방향 가속도죠. 질량 곱하기 법선 방향 가속도는 n 빼기 mg다 하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n은 요 mg를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유사한 결과를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3지점을 지날 때 이 1지점이 롤러코스터가 탈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 3지점에서의 곡률 반경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2지점과 3지점 사이에 우리가 또 그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럼 K3에서 K2를 뺀 게 뭐냐면 K3는 2분의 1 mv3 제곱이고요. K2는 2분의 1 mv2의 제곱인데 K2와 3 사이에 역시 작용하는 것도 자중만 작용합니다. 높이 차이가 자중은 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움직인 거는 위쪽으로 움직였죠. 2에서 3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mg h2만큼의 일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에너지 법칙에서.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V3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V3는 루트 V2 제곱 빼기 2gh2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면은 V2 제곱이 여기서 뭡니까? 여기 2gh1이죠. 그러니까 V2 제곱은 2gh1이에요. 2gh1 빼기 h2가 바로 V3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건 뭐였냐면은 V3 구하는 게 아니라 곡률 반경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곡률 반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3지점에서의 법선 방향 방정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3지점에서의 법선 방향 방정식은 질량 곱하기 법선 방향 가속도 로 3분의 V3 제곱은 요 지점에서 작용하는 힘의 합과 같다. 법선 방향 힘과 같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요 3지점에서는 곡률 중심점이 요 밑에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유물체도를 그렸을 때 힘의 두 방향은 같지만 수직 항력과 자중 방향 같지만 이 탄젠셜 방향도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같지만 법선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밑을 향하고 있죠. 이게 플러스 그 법선 방향 단위 벡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 세울 때 mg 빼기 n이 되는 거죠. mg 빼기 n. mg 빼기 n이 질량 곱하기 법선 방향 가속도다. 이런 식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여기 이게 달라진다는 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점이죠.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n은 mg 빼기 m 곱하기 법선 방향 가속도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근데 우리가 탈선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바퀴가 계속 이 궤도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는 서로 닿고 있다는 얘기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 수직 항력이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게 탈선하지 않을 조건입니다.
그 조건식으로부터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로3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로3가 G분의 V3 제곱이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요 V3 제곱을 갖다가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대입해서 이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 식이 로3가 이 H1 빼기 H2보다 크다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우리가 최소 곡률 반경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질량이 M인 물체가 강성 K인 스프링에 연결돼서 평면 위에 여기 정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프링은 초기에는 자유길이보다 여기가 이 지점이 자유길이점이에요. 스프링에 아무런 힘이 안 걸렸을 때 길이, 그게 자유길인데요. 자유길이보다 델타만큼 이렇게 늘어나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물체와 지면 사이의 동마찰 개수와 정마찰 개수가 6K 뮤S라고 하면은 첫 번째 문제는 물체가 운동을 시작해서 스프링이 자유길이에 도달할 1에서 출발해서 이 지점까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구해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1지점에서 출발해서 얘가 움직이려면 일단 이 스프링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 물체가 받고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야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 스프링이 잡아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는 K 델타예요. 근데 마찰력은 μSmg죠. μSmg. 그래서 K 델타가 μSmg보다 커야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려면 일단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로 해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 길이에 도달하려면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가 동마찰력이 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하는 일보다 커야, 동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니까 커야 된다. 그러니까 1지점에서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 양은 2분의 1 K 델타 제곱이 되는데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하는 동마찰력 μK mg 델타보다 커야만, 그래야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조건에서 정리해 보면 K 델타가 2μK mg다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이 다 만족돼야만 1지점에서 출발해서 2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스프링이 자유 길이가 될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 물체가 1에서 2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한 1의 양은 스프링이 한 1량과 동마찰력이 한 1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한 1량은 2분의 1 K 델타 제곱이 되겠고요.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동마찰력이 한 1량은 μK mg 델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프링이 왼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물체도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스프링이 한 1량은 2분의 1 플러스 양 K 델타 자성만큼 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동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여기 1지점에서는 그 속력이 0이니까 이 지점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V가 이런 값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점을 지나서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압축해 들어가게 됩니다. 압축되는 크기 x만큼 더 압축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압축되는 크기 x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1 에너지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요, 여기서의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압축돼서 3지점까지 가면은 이제는 멈추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스프링과 동마찰력이 그 한 일의 양과 같다 하는 식으로부터 이 두 가지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x 값을 갖다가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두 개의 식이 얻어지지만 이 값이 우리 플러스 값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값이 되면 이게 요 x가 지금 플러스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값만 여기에 두 개의 값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 에너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일 에너지 법칙으로부터 파생된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의 이름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력학에서 등장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연력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동력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에 반해서 동력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사실은 협의의 내용이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법칙은 언제 성립하느냐면은 일을 하는 힘들이 전부 다 보존력만 있을 때 그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우리가 일을 하는 힘들이 전부 보존력이면은 그 힘들이 한 일의 양은 앞에서 U1 빼기 U2 1지점에서의 보존 에너지 빼기 2지점에서의 보존 에너지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 에너지 법칙 자체가 K2 빼기 K1은 W1에서 2다. 이런 내용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 두 식으로부터 K2 빼기 K1이 U1 빼기 U2가 된다 하는 식으로부터 정리하면은 K1 더하기 U1은 K2 더하기 U2다. 즉 1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의 합은 2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 이 두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1지점이나 2지점이나 동일하다. 항상 보존된다. 그래서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들이 일을 하는 힘들이 전부 보존력일 때 그때 작용하는 그런 법칙이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달리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역학적 에너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도 따지고 화학 에너지도 따지고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다 따지기 때문에 그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죠. 그것은 경우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동력학에서 등장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정확히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그것은 일을 하는 힘들이 전부 보존력일 때 그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법칙이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을 하는 힘들 중에 보존력이 아닌 힘들이 끼어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실린더의 이렇게 표면이 되겠습니다. 이 실린더의 표면의 제일 꼭대기에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놓여 있는데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그때 여기 이 물체와 이 실린더 사이에는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나갈 때 이미 위치에서의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실린더의 반경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요 세타의 위치에서 이미 위치 세타의 위치에서 그 물체가 갖게 될 속력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위치에서 2 위치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수직항력하고 마찰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자중하고 두 가지 힘만 작용합니다. 근데 수직항력은 일을 안 하는 힘이고 자중만 일을 하는 힘인데 자중은 보존력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그 작용하는 일을 하는 힘은 보존력인 자중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 에너지 법칙을 뿐만 아니라 더 그것의 더 특수한 형태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요 1지점에서 2지점까지의 그 에너지 변화, 보존 에너지 변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보존 에너지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보존 에너지 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멈춰 있었으니까 0이었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보존 에너지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더 높죠. 그게 뭐냐면 mgr 1 코사인 세타만큼 r 1 코사인 세타만큼 높습니다. 보존 에너지는 얘보다 mgr 1 코사인 세타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 에너지죠. 얘가 가지고 있는 얘보다 더 큰 보존 에너지인데 그 보존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뀐다. 여기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v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얘가 떨어지게 된다. 실리노드 표면으로부터 이 떨어질 때의 그 각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타의 위치에 가서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 그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은 여기 작용하는 수직항력과 자중 두 개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 운동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법선 방향 운동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mg 코사인 세타 빼기 n은 이게 법선 방향 방정식이죠. 질량 곱하기 법선 방향 가속도하고 같다 하는 식이 얻어지죠. 언제 분리가 일어나냐면 바로 이 수직항력이 0이 되는 순간 분리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순간. 그래서 n이 0이 될 때 이게 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mg 코사인 세타가 m r분의 v제곱인데 v제곱이 여기에 있는 요거 2gr 1 코사인 세타니까 그걸 대입하게 되면 요 식으로부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라는 식이 등장하고 거기로부터 세타가 48.19도다. 요 숫자 4개까지 써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여기 이 질량이 m인 물체를 갖다가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눌러서 압축시켜 놨다가 딱 놓게 되면 x만큼 눌렀다가 딱 놓게 되면 얘가 이 물체가 이렇게 쭉 이쪽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 후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도달한 후에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충분하게 속력을 가져야 초기 속력을 가져야 얘가 이렇게 뺑 돌아서 내려오겠죠. 만약 얘가 충분한 속력을 못 갖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 물체가 받게 되는 자기 중력보다 이 지점에서 이 물체가 받게 되는 여기 속력을 갖게 되면 바깥으로 튀겨나가려는 원심력이 중력보다 크게 되면 여기서 안 떨어지겠죠. 적어도 같아야 된다. 그 식으로부터 법선 방향 가속도 이 지점에서 법선 방향 가속도는 r분의 v2 제곱인데요. v2 제곱인데 이 지점에서 속력을 v2라고 하면은 r분의 v2 제곱이 이 지점에서의 법선 방향 가속도인데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커야 안 떨어진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얘기죠. 그로부터 v2가 루트 rg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런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삥 돌아 내려오는데 보존력만 이 과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점에서의 그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이 1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과 같다 하는 식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스프링 힘하고 중력 밖에 없는데 스프링 힘이나 중력이나 둘 다 보존력이죠. 따라서 이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즉 보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같죠. mg의 er 그 1점에 비해서 2점에서의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중에 의한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앞에서 구한 이 V2를 이용해서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됩니다. 이 값이 1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보존 에너지하고 같은데 1지점에서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스프링이 x만큼 눌려 있었기 때문에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이쪽에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합과 같다 하는 식으로부터 x가 이런 값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의 이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법선 방향 가속도 성분이 중력 가속도보다 커야 된다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면은 자유물체들을 그렸을 때 이 지점에서 물체가 통과할 때 자유물체를 그렸을 때 이 지점에서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자중과 이 후프로부터 이 받는 힘, 그게 n이라는 힘을 받죠. n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향이 플러스 법선 방향이 되니까 이렇게 받으니까 운동 방정식이 질량 곱하기 법선 방향 가속도는 mg 더하기 n이다 하는 식으로부터 n은 질량 곱하기 법선 방향 가속도 빼기 mg다.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여기서 안 떨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바로 이 식이 유도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부터 여러분이 이 식을 유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런 질량 MP라는 질량을 갖는 판 위에 MA라는 질량을 갖는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여서 이걸 눌러서 K라는 강성을 가지고 있는 이 스프링을 델타만큼 눌러서 이렇게 눌러놨다가 딱 띄었을 때 이 두 물체가 위로 움직이게 되겠죠. 움직일 때 첫 번째 문제는 스프링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길이를 구하라. 스프링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길이. 스프링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는 여기가 스프링 변형이 없는 위치라면 그 변형이 없는 위치를 넘어서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멈추게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다시 스프링이 잡아당길 테니까 멈추게 되는데 그 멈췄을 때 속력은 0이 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도 0이고 마지막에 멈췄을 때 속력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최종 이 위에 올라가서 멈췄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데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운동 에너지는 멈췄으니까 0이 되니까 처음에 갖게 되는 보존 에너지와 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갖게 되는 보존 에너지 값이 같아야 된다 하는 식이 되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델타만큼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이 2분의 1 K 델타 제곱만큼의 보존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처음에 눌려있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서 델타 플러스 X만큼 올라가서 이 두 개의 물체가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는 이 MP 플러스 MA 곱하기 X 플러스 델타 만큼의 그런 위치 에너지
변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스프링 변형이 없는 위치로부터 x만큼 더 움직였기 때문에 스프링에 갖게 되는 또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하고 더하기 위로 움직였으니까 이 중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 이게 MP하고 이 문제에서 MA는 서로 같다고 그래서 EM이 됩니다. 그래서 EMG 곱하기 X 플러스 델타.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구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게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운동 중에 물체의 최대 속도를 구해라. 이 최대 속도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까 하는 걸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이 물체가 이 받게 되는 힘이 계속해서 이 위로 움직이는 동안에 이 물체는 계속해서 밑으로 이런 힘을 받게 되는데요. 물체의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스프링이 눌린 양을 y라고 했을 때 이 ky가 이 물체가 받는 자중하고 같아질 때, 그러니까 힘이 0이 됐을 때, 힘이 0이 됐을 때가 최대 속도가 된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스프링이 밀어주는 힘이 자중이 밑으로 누르는 힘보다 크기 때문에 위로 움직이는 건데, 그게 같아질 때가 최대 속도가 된다. 그보다 더 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스프링도 밑으로 잡아당기고 이 자중도 밑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중이 밑으로 누르는 힘과 스프링이 위로 미는 힘이 같아질 때, 그때 그 속력이 맥시멈이 된다, 최대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ky가 여기서 y까지 위치가 그 속력이 최대가 되는 위치라면 ky가 emg가 되는 그 위치에서 바로 이 속력이 최대가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어서 y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에너지 법칙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은 1에너지 법칙에서 이 델타에서부터 이 처음 출발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스프링이 갖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 델타 제곱인데, 나중에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 y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k 델타 제곱 빼기 2분의 1 k y 제곱, 이것이, 그리고 이 그동안에 움직인 이 자중이 한 일량, 이 델타 빼기 y만큼 자중이 한 일량이 되죠. 이것이 2분의 1 mv max의 제곱이 된다. 이 1에너지 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v max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1에너지 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1에너지 법칙의 특수한 형태다. 일을 하는 힘들이 다 보존력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연력학에서 들어보고 동력학에서 듣다 보니까 그게 귀에 익숙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걸 더 좋아할 필요는 없고 1에너지 법칙은 항상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이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을 마치기 전에 용어를 설명을 한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률이라는 용어와 효율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이 되는데요, 역학에서. 자, 일률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가 주울이기 때문에 주울 퍼 세크로 주어지고요. 이거를 우리가 와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와트. 그래서 이 일률은 파워라고 부르기 때문에 일률을 갖다 P로 보통 캐피탈 P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P는 dT분의 dW,
E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다.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미소 일량이 F 곱하기 DR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을 DT로 나눠주게 되면 DT분의 DR이 V죠. 그러니까 힘 곱하기 속도, 이런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가 세다 했을 때는 힘은 센데 속력이 느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속력은 되게 빠른데 힘이 약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힘과 속력을 동시에 크게 갖춘 사람, 그럼 파워가 센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워라는 것은 힘 곱하기 속도로, 속도의 내적으로 정의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일일이라는 용어하고 언뜻 들으면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는 용어 중에 효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된 에너지 중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에너지의 총합이 인풋 E라고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된 에너지가 아웃풋 E라면은 효율은, 이건 그리스어로 에타라고, 이타 또는 에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타는 입력 에너지분의 출력 에너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전구가 있을 때 전구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 줍니다. 전기 에너지를 집어주는데, 전구의 목적은, 주 목적은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 에너지로 변환이 된 비율이 전기 에너지 중에서 몇 %냐, 그게 전구의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J를 집어넣어 주는데 그 중에서 1J만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됐다. 그럼 1%가 효율이 되는 거예요. 1%가. 그런데 동일한 예제라도 내가 목적을, 사용 목적이, 이 에너지를, 이걸 만든 목적이 빛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을 내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다 전기를 집어넣었더니 이 전구가 100J를 집어넣었더니 40J라는 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전구의 효율은 40%가 되는 거죠. 40%.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것은 목적 에너지가 무엇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동일한 시스템이라도 여기 전구에서 볼 수 있듯이 빛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열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리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해 보고요. 이 용어와 관련해서 하나 예제를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도로의 시스템이 있고요. 모터로 이를 감아서 얘네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C와 D라는 물체가 있는데요. C의 질량은 200kg, D의 질량은 150kg 이렇게 있는데, D의 속력이 이 모터를 감아가지고 위로 2.4m/s로 일정하게 움직이게 할 때, 그때 이 모터에 필요로 하는 인율이 얼마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와 D의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그럼 C에 작용하는 힘은 자기 자중하고, 이 두 개의 줄이 장력이, 여기 도르래들은 그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고, 두 개의 장력이 같이 T라고 작용하기 때문에 C의 자중과 ET가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D는 왼쪽에 있는 이 실과 오른쪽에 있는 실은 서로 이게 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장력과 이쪽 장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장력은 이 장력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T가 되는 거고요. T가 되고, 이쪽 장력은 이거는 다른 장력이기 때문에 T가 아닌 다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F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D의 자중, 이렇게 세 개가 작용하죠. 그래서 이 두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위아래 방향으로,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서 여기 D의 운동 방정식, 여기 C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해 보면은 이 D가
위로 2.4m/s로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0이죠. D의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D의 가속도가 0이면은 이 C와 D의 운동 관계식에서 C의 가속도도 0이 돼버리죠. 그래서 C와 D는 둘 다 가속도가 0이고, 그래서 D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0이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 0이다. C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0이다. 하는 식으로부터 이 D에 관한 식으로부터 F는 WD 빼기 T라고 구해지고요. 두 번째 C에 관련된 운동방정식으로부터 T는 2분의 WC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2분의 WC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F는 WD 빼기 2분의 WC라고 구해져서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요 질량을 대입해서 중력과 속도 곱해서 계산해 보면 490.5N이라고 구해지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 힘이 작용하면서 이 줄을 잡아당기는 이게 그 속도가 2.4m/s죠. 그러니까 힘 곱하기 속도 2.4m/s를 곱하게 되면은 그 파워 일률이 1178W로 계산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 같은 데를 찾아보면은 이 모터를 갖다가 D에 속력뿐만 아니라 가속도를 갖도록 모터에 가질 때 그때 파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걸리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등장하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여기에 우변이 여기에 0이 안 되죠. 요 AD나 AC가 0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적분 법칙, 1 에너지 법칙에 대한 내용을 5주차 강의 내용으로 2시간에 걸쳐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적분 법칙,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